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는 이 말이 딱 어울리는 제 시댁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남편은 사형제 중 장남에 형제들과 나이 터울도 많습니다. 남편이 늘 제게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였어요. 시아버님은 남편이 중학생일 때 사고로 먼저 가셨고 그 이후 시어머니 그늘 아래서 사형제가 살았죠. 다만 시어머니는 그 시절 어머니를 떠올리면 상상가는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빨고 있는 자식들을 두고도 본인의 삶이 더 우선이셨고 일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간간히 시장에 나가 한두 번씩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본인 치장하는 것에 다 쓰셨습니다. 집안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은 어린 나이였지만 동생들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형, 우리 너무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없을까? 엄마는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도저히 배고파서 참을 수가 없어. 형이 시장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올게. 오면 깜깜한 밤일 텐데 너희들끼리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올 때 먹을 거 사올게. 남편은 시장에 나가 국밥을 쟁반으로 배달하기도 했고 불판 닦기에 남의 집 허드렛 일까지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했대요. 남편이 해본 일 중 가장 어려웠던 일로 옛날 수세식 화장실, 흔히 말하는 똥간을 치우는 일도 했었죠. 고등학생이었기에 취업을 할 수도 없던 남편은 그날 불러주는 곳만 있으면 가서 돈을 벌어다 배고픈 동생들 반 먹이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어린 동생들이 늘 배고픔에 찌들어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웠다고 해요. 그래도 본인은 나이가 있기도 하고 일하러 나가면 이 집 저 집에서 밥 한 끼는 얻어먹을 수 있었지만 동생들은 아니었죠. 물론 시어머니께 남편이 뭐라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실 거예요? 집에 쌀도 없고 애들은 매일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어머니는 화장품에 옷을 이렇게 살 게 아니잖아요. 저도 한다고 하는데 학생이라 돈 많이 못 벌고 어머니가 같이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깟 돈 몇 푼 좀 벌어왔다고 이웃에 부리니? 너희들 인생만 인생이야? 자식 새끼들 넷이나 연달아 낳느라 온갖 고생은 내가 다 했잖아. 네 아버진 무책임하게 너희만 놓고 가버렸는데 나는 뭐 내 인생 없어? 애미라고 자식들 위해 헌신하면서 내 인생을 다 받아쳐야 되니? 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배고프면 니네들이 나가서 돈 벌어다 먹어. 너희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에 감사한 줄 알고. 자식들 둔 어머니라고 하기엔 무척이나 책임감이 없던 시어머니였죠. 어머니가 이러시니 남편은 나서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생각했다고 해요. 성년이 되면 서울로 가서 꼭 성공할 거야. 내가 성공해서 동생들도 배불리 밥 먹일 수 있고 이렇게 살단 모두 죽을지도 몰라. 내가 성공해야 무조건. 남편이 살던 시골 동네에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기에 무조건 서울로 가겠다 다짐을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20살 성년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제 성년인데 나가서 제대로 돈 좀 벌어와봐. 쥐꼬리만한 1급 받아오지 말고 너만 보고 있는 동생들 생각해서 늘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낳아준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자식의 당연한 도리니까 애미도 좀 기쁘게 해주고. 전 어머니와 다른 인생 살 겁니다. 이 시골 동네에 박혀서 뻔하디 뻔한 인생 안 살 거라고요. 자식들 내팽개치고 본인 인생만 사는 어머니 곁에 떠나 서울로 갈게요. 앞으로 동생들 밥 먹일 돈은 보낼 테니까 그 돈 다른 곳에 쓰지 마시고 동생들한테 주세요. 만약 동생들한테 돈이 안 가는 걸 알면 돈 한 푼도 안 보낼 겁니다. 그동안 살 수 있던 이 집 한 자리 주셔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성년이 되자마자 바로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했죠.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온 가족의 반발이 이어져 난감했다고 합니다. 아, 네가 서울로 가서 뭘 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한 푼 없이 그 먼 길을 무작정 가는 무식한 사람이 어딨어? 까불지 말고 여기서 밭일을 하든 배달일을 하든 일을 해서 돈 벌 생각을 해.
그래, 형, 이건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집 하나 구할 돈도 없으면서 그 큰 서울로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리고 형이 서울로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 우리 집 가장은 형이잖아. 가족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던 남편입니다. 가서 성공하라든지 조심하라든지 그간 고생했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오히려 남편의 꿈을 짓밟는 살벌한 말들만 오고 갔죠. 남편은 가만히 가족들의 말을 듣다 당장 입을 옷 몇 벌만 대충 챙겨 문을 박차고 집을 나왔어요. 도저히 그들 사이에서 맨정신에 더 버틸 수가 없어 도망치듯 나와 서울로 향했죠. 남편에게 그 당시에 있던 돈은 16만 원으로 몇 년에 걸쳐 모은 유일한 돈이었습니다. 동생들 먹이고 입히고 하다 보니 남편에게 남은 돈은 거의 없었기에 16만 원도 정말 큰 돈을 모았다고 할 수 있었죠. 무작정 서울로 떠나온 남편은 갈 곳도 잘 곳도 없었습니다. 어두운 밤 도저히 묵을 곳이 없어 여인숙에 가서 하루를 보낼까 싶었지만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남편은 날밤을 새고 노숙을 했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남편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녔어요. 남편은 살 곳도 없었기에 숙식이 제공되는 일터를 구했지만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죠. 전날부터 쫄쫄 굶고 온종일 돌아다녀서 배가 등가죽에 붙을 것 같아 국수 한 그릇을 먹었다고 합니다. 국수를 먹던 중 인부들이 잔뜩 들어와서 국수를 먹는 모습을 보다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죠.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어제 서울로 상경한 20살 청년이고 체력도 좋아요. 책임감도 있고 시켜만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젊은 패기를 본 인부들은 깔깔 웃으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줄 알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청년 패기가 아주 대단하네. 안 그래도 젊은 청년이 필요하긴 했는데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는 거라 정말 힘들 텐데 할 수 있겠어? 서울로 상경한 건데 이 몰골로 돌아다니는 거 보니 집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숙식 제공도 해주거든. 자네만 할 수 있다면 국수 먹고 같이 가보겠나? 네, 시켜만 주신다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숙식 제공되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다행이에요. 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함께 국수를 먹고 건설 현장에 있는 한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곳엔 이 모든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실장과 사장이 함께 차를 한잔하고 있었죠. 인부는 남편을 긍정적으로 소개를 해줬고 현장에 젊은 인력이 부족해 남편은 곧바로 투입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거라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뻤고 무엇보다 서울살이가 막막했는데 숙식까지 단번에 해결해서 마음이 놓였다고 했죠. 다른 인부들은 중간에 꾀를 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결근을 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휴무까지 반납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죽기 살기로 일을 했어요. 본인이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 쉬는 시간까지도 마음이 조급했던 남편이었죠. 평생 이 일을 할지도 모르지만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적어도 살 수 있는 단칸방이라도 마련해야 했으니 하루가 가는 게 아쉽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요. 현장에서 가장 막내였던 남편은 수많은 인부들 사이의 스타였습니다. 모든 주머니 사정이 좋지는 않았지만 막내인 남편에게 빵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고요. 또한 인부들은 인생을 더 살고 있는 어른으로서 현실적인 조언도 아낌없이 해줬답니다. 인부들과 함께 지내며 남편은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었고 현재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늘 가족들이 먼저라고 버는 족족 가족들에게 돈을 보냈지만 한 인부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가족들 챙기는 것도 좋지만 인생엔 내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평생을 가족들 뒷바라지 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나중에 너한테 뭐라도 해줄 것 같아? 절대 아니다. 돌아오는 건 결국 배신감과 상처뿐이니까 적당히 해. 너 자신 먼저 챙기고 그 다음이 가족이어야 순서가 맞는 거야.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동생들이 굶을 걸 알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애들 졸업하고 성년 될 때까진
제가 마지로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는 네 동생들 나이에 아버지 잃고 가장 역할 지금까지 하고 있어. 동생들이라고 어린 게 아니다. 걔네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형으로서 더 현명한 길로 인도하는 거라 생각한다. 무작정 챙겨주고 돈 보내는 거 결국 가족들 습관 들여서 나중에 다 원망으로 돌아오는 거야. 가족들을 챙기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네 자신부터 챙기고 그 다음 가족을 챙기라는 말이다.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남편은 생각이 많아졌죠. 가족들을 위해 그간 돈을 버는 족족 다 보냈는데 이게 가족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해요. 남편은 그럼에도 동생들이 굶어 죽을까 돈은 보냈지만 이전처럼 많이 보내지는 않고 비율을 줄여 보냈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 남편은 사장의 눈에 들었고 사장은 남편에게 제안을 하나 했죠. 전날부터 지금까지 자네 쭉 지켜봤는데 이 정도의 성실함과 책임감이면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겠구나 싶더군. 다른 인부들과 다르게 현장에 대한 감도 있고 센스도 있는 게 조금만 더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자네 제대로 배워서 이쪽 일을 하는 게 어떤가? 나도 자네같이 평생을 함께 해줄 직원이 필요하니 잘만 따라와 준다면 내가 도와주겠네. 그게 정말인가요, 사장님? 도와주신다면 최선을 다할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은 이날 이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회사의 도움을 받아 야간 학교도 다니며 건설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대요. 이어서 필요한 관련 자격증도 따고 그간 현실을 사느라 손을 놔버린 공부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죠. 이른 오전부터 저녁까지 현장 일을 하고 이후부터는 공부만 했습니다. 배우는 것에 대한 지원을 모두 해주셨기에 돈에 대한 부담은 없었지만 믿어주신 만큼 한 번에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해요. 늦은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겨우 쪽잠을 잔 후 하루 일정을 소화했기에 남편은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장 밑에서 최선을 다했던 남편은 일용직이 아닌 정직원으로 일하게 됐고 사장의 신임을 얻게 됐죠.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던 20살의 남편은 어느덧 이곳에서 뼈 빠지게 일한 지 7년 차에 20대 후반을 맞이했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나와 본인 방 2개짜리 투룸에서 지내며 차도 끌고 다녔고요. 사치 부리는 성격이 절대 아니던 남편은 참 알뜰살뜰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평온한 하루하루가 기다릴 줄 알았던 남편에게 고비가 찾아왔죠. 7년 내내 집으로 돈을 보냈던 남편이지만 점점 보내는 비용을 줄였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반발이 거셌지만 남편은 귀 닫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서울에서 잘 정착해 너무 잘 사는 걸 셋째 동생이 알아버렸죠. 서울로 올라와 일을 하던 셋째 동생이 술 한잔 하자며 남편에게 연락이 와 기쁜 마음으로 동생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 끌고 와 멀끔해진 남편의 모습을 본 셋째 동생은 이런 말을 했죠. 형, 이렇게 잘 살고 있었구나.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 있었네. 그런데 왜 집에 보내는 돈은 자꾸 줄었던 거야? 우린 형이 보내준 돈 겨우 쪼개고 쪼개서 내 식구가 먹고 살았는데 형은 서울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어? 왜 그렇게 말해, 셋째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버는 돈을 다 집으로 보낼 순 없잖아. 연고도 없는 서울 땅에서 나라도 자리를 잡아야 너희들 올라오면 뭐라도 해주지. 그리고 나 쓰겠다고 빼놓은 돈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 너희 다 성년인데 지금까지도 돈 보내고 있는 거 보면 모르겠어? 형은 우리 집 가장이잖아. 아버지 대신이면 우리가 모두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난 형이 이렇게 잘 사는 줄도 모르고 어머니께 형도 힘들어서 그럴 거라고 형 평만 들어줬는데 참 배신감 느껴지네. 셋째야,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아버지 대신 가장이라는 이유로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가족들 먹고 살 돈은 충분히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무작정 서울 오고 7년 동안 지금까지 얼마나 외롭고 고생하며 살았는데 배신감이라니. 오랜만에 셋째 동생과 술 한잔 하려던 남편의 따뜻한 마음은 오히려 형제의 난을 벌이게 됐죠.
셋째 동생은 곧장 시어머니께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고 남편은 온 가족 사이에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남편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쏟았죠. 셋째한테 다 들었다. 너 서울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다며?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너 혼자 배불리 잘 사니까 좋니? 누굴 닮아 그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네. 네 애미의 동생들은 한 푼이 아쉬워서 밥 한 그릇도 배불리 못 먹고 사는데 넌 참 좋겠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잘 살면 뭐 얼마나 잘 산다고들 그럽니까? 내가 서울 와서 어떻게 사는지 밥은 먹는지 단 한 사람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전 뭐 가족들 돈 보내주는 기계예요? 뚝딱 하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다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남편은 이전에 조언을 해주던 인부의 말을 떠올렸죠. 정말 그분의 말처럼 남편은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그간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후의 가족들 행동이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주는 돈에 어떻게든 살다 돈이 필요하면 조심스레 연락했지만 대놓고 뻔뻔하게 돈을 달라며 요구했다고 합니다. 돈 좀 보내주십시오, 형님. 아우가 배가 골캤네요, 골캤어. 형님은 돈도 많으시니 여유껏 보내주십시오. 집에도 좀 보내고. 비아냥거리는 동생들의 말투도 거슬렸지만 본인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많이 속상해했다고 해요. 남편은 여태껏 본인을 위한 투자라곤 먹고 살아야 할 집과 출퇴근에 필요한 적당한 차량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본인을 위한 쇼핑이나 밥 한 끼 제대로 된 것을 사 먹지도 않았던 남편이었죠. 그런데 저런 가족들의 태도에 남편은 허무함을 느꼈고 20대 후반이 다 되도록 본인을 투자 한 번 하지 않았던 것에 서글펐다고 해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남편은 이제 더는 가족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노라 결심을 했죠. 제가 가족들에게 생색 내려고 지원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족 취급도 못 받을 줄 몰랐네요. 긴 시간 헌신했던 제게 이기적인 애 배신감 든다는 말까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각자 인생 사는 걸로 하자고요. 애들도 다 컸고 지들 앞가림 충분히 할 나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그간 제가 보낸 돈을 착실히 모으셨다면 노후 충분히 사실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저한테 돈 얘기 일절 하지 마세요. 단 한 푼도 안 보냅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네가 가장인데 돈을 안 준다면 집안이 어떻게 굴러가겠니? 이 늙은 애미가 어디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 벌어다 살라는 소리냐?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네. 할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제 뼈를 갈아 가족들에게 다 해줬어요. 충분하다 못해 넘치게 해줬다고요. 늦었지만 이제 저도 제 인생 살 겁니다. 시어머니와 대판 싸운 남편에게 동생들은 미친 듯이 연락을 했죠. 그러나 남편은 동생들의 말을 듣지 않고 딱 할 말만 했습니다. 어머니께 말했듯 앞으로 일절 지원은 없어. 니들도 다 큰 성인이니 밥벌이 알아서 하고 니들 인생 스스로 만들어가며 살아. 그리고 나만 자식이 아니잖아. 너희도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 잘 보살피고 모시면서 살아. 동생들 역시 반발이 거셌지만 남편은 귀 닫고 딱 무시를 해버렸어요. 남편이 이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사장님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남편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셨던 사장님은 아버지를 대신해 주셨죠. 아버지의 그늘이 늘 그리웠던 남편에게 사장님은 아버지 그 이상의 분이셨습니다. 너 정말 가족들한테 할 만큼 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제발 그만하라고 네 인생 살라고 하실 거다. 네가 그렇게 희생하고 다 해줘도 가족들은 당연하다 여기지 절대 고마운 줄 모른다고.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동물인 줄 모르지? 해줄수록 더 기대하고 더 요구하는 게 사람이다. 가족들이 너에게도 독립할 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딱 끊어낼 필요가 있어. 그렇지 않고 휘둘리면 넌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거야. 너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네 가정 꾸리면 안 살 거니? 나중에 네 와이프 될 사람한테도 이 무거운 짐 같이 나누게 할 거야. 가족들 말처럼 제가 정말 이기적인가 싶었어요.
이제라도 제 인생 살고 싶은데 힘든 가족들을 모른 척하는 게 못할 짓인가 싶어서 망설였는데 사장님 말씀이 맞네요. 해줄수록 더 많은 걸 원하고 당연한 줄 안다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늘 사장님은 남편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아버지로서, 때로는 친구로서 조언을 해주셨고 남편이 올바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죠. 그렇게 가족들과 선을 딱 긋고 살게 된 남편은 마음 한편은 불편했지만 일한 만큼 돈도 더 많이 모을 수 있었고 사람처럼 살 수 있었다고 해요. 시끄러움도 잠시 시간이 흐르고 이제 자신을 돌보는 삶에 익숙해진 남편에게 사장님은 제안을 하셨답니다. 자네 이제 마음도 삶도 평탄해졌으니 장가 가야지 안 그런가? 내가 정말 아끼는 처자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 줄 테니 커피 한 잔 해보게. 사장님께서 툭 던지신 말에 남편은 놀랐다고 해요. 남편도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연애는 해보지도 않았고 내내 공부와 일만 하던 사람이라 이성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몰랐대요. 그런 남편에게 사장님께서 소개해준 사람은 바로 사장님의 딸이었고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20대 중반부터 아버지께 늘 들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정말 성실하고 멋진 청년이 있는데 제가 나이가 차도록 시집을 못 가면 이어줄 거라 하셨고요. 처음엔 흘려들었는데 내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 시절 20대 후반이 되도록 여자가 시집을 못 갔다면 정말 늦은 편이라 부모님께서도 제 혼사에 관여를 많이 하셨거든요. 언젠가 성실하다는 청년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자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 많이 놀라진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늘 그 청년을 본인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자식처럼 보살피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확실했죠. 그렇게 자리에 나가보니 외모까지 꽤나 훌륭한 청년이라 전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제가 사장님 딸이라는 것을 알고 로봇 마냥 굳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뜨거운 커피를 찬물 마시듯 벌컥 들이켜 뱉지를 않나,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일어서다 테이블을 들썩이질 않나, 그야말로 고장난 청년이었습니다. 저도 연애를 딱 한 번 해본 상태라 쑥맥이었는데 남편은 첫 연애라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쳐다보면 볼이 발그레지며 고개를 푹 숙이고 희죽거렸고 제가 말을 걸면 한참을 더듬으며 겨우 대답을 했습니다. 전 아버지의 말씀처럼 남편이 참 따뜻하고 고든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좋아했어요. 그 당시 여자가 먼저 교제하자는 말을 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10번을 넘도록 만나도 교제하자는 말을 안 하는 남편 때문에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방방 뛰며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남성미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전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는 남편이 좋았어요. 저희 두 사람이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나니 집안에선 난리도 아니었죠.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교제를 한 지 한 달 만에 집에 정식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께 남편에 대해 익히 들어서 그런지 환대를 해 주셨고요. 한참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진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서로 마음도 통하고 나이도 있는데 더 끌지 말고 결혼해라. 너희들 살 집은 아버지가 구해줄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사돈집에도 인사드리러 다녀오고 결혼 승낙 받아와라. 네? 아버지 저희 이제 한 달 만났는데 결혼은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애초에 내가 너희들 이어줄 때 혼인 전제로 만난 건 아니었니? 내가 내 예비 사위가 어떤 성품을 지닌 사람인지 잘 알고 있고 너희 두 사람이 좋다는데 질질 끌 이유가 뭐가 있어? 부모 더 나이 들기 전에 얼른 혼인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지. 그게 자식들이 할 효도 아니겠니? 아버지의 말에 남편은 알겠다고 해버렸죠. 물론 저도 남편과 결혼할 생각으로 그 자리에 나간 것이라 마음에 걸리는 건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서두르시니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가족들은 팔짱을 끼고 절 위아래로 훑어보며 참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결혼한다고 애미 허락이라도 받으려고 온 거냐? 애미고 가족이고 없다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더니
애미 허락은 왜 필요한데? 어차피 네 인생이고 네 혼인이니까 멋대로 할 거 아니냐? 어머니, 이 사람 앞에서 말 좀 가려 해주세요. 처음 인사하는 자리인데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너는 그게 문제야. 자식이 어디 애미를 가르치려고 들어? 너는 말끝마다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게 난 끔찍하게도 싫다. 반대를 해도 어차피 할 결혼 니들이 알아서 해.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전부 절 노려보는 듯 따가운 시선을 보냈고 첫 인사에 밥도 한 끼 못하고 그대로 나와야 했어요. 물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저희 부모님 전부 남편의 가족이 어떤 줄 알고 있었고 오직 남편 하나 보고 하는 결혼이라 상관이 없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뭐라도 더 해달라, 돈으로 줘라 등 무례한 요구는 이어졌지만 전 거절했습니다. 이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제게 대놓고 그러셨어요. 너는 그 큰 회사 사장 딸씩이나 되면서 결혼하는데 어떻게 이 정도도 못한다고 그러니? 네 아버지가 버는 돈이 얼만 줄 뻔히 다 아는데 고작 돈 몇 천만 원 쥐어달라는 게 그리도 어렵냐? 여기는 이제 네 시댁인데 우리도 너희 수준에 맞게끔 멀끔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게 맞다. 집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네, 어머님, 어려워요. 저희 아버지께서 여유가 있으신 거지 그 돈이 제 돈은 아닙니다. 어머님 지금 홀로 계시는데 마당 딸린 2층 대저택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몇 천만 원이나 어머니 이사 시켜드리려 도와드릴 수 없고 저희 집에선 이 결혼에 이미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더욱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주 끼리끼리 만났구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구나. 그래, 네 시애미는 굶어 죽든 집이 무너져 죽든 니들끼리 어디 잘 살아봐라. 이렇게 시어머니께서 저를 잡들이 하실 때마다 남편은 제게 진심으로 미안해했어요. 그러나 그런 남편에게 전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미안해하지 마. 평생을 이렇게 하실 분이라는 거 알고 한 결혼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내가 감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희 부부는 시가족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며 지냈어요. 가까이 할수록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져 결국 다툼으로 끝나는 관계라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한 후 시동생들도 모두 장가를 가게 됐는데 이때 저희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가 손윗 사람이면 동생들 장가 가는데 뭐라도 해줘야지. 저쪽 여자집에서 우리 아들들 보고 뭐라고 하겠냐. 있으면서도 안 해주는 니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첫째 너는 집안에 돈도 그렇게 많으면서 좀 얘기해서 시동생들한테 한 몫씩 챙겨주고 그래야지. 매번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겠니? 어머님, 저희가 가족이기에 축이 충분히 할게요. 그 외엔 저희도 먹고 사느라 빠듯해서 여유가 없어 더 못합니다. 저희도 살아야죠. 그리고 도련님들 저희 아버지 회사에 취업도 시켜드렸잖아요. 그 부탁만 해도 정말 어려운 부탁이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제게 악하다는 표현까지 쓰시며 제 아버지께라도 돈을 받아 시동생들을 도와주려고 하셨지만 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축의금으로 충분히 도와줬다고 생각을 했고 남편도 더 하길 원치 않았어요. 더군다나 시동생들이 자리를 못 잡고 굶어 죽게 생겨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지 회사에 취업도 시켜줬거든요. 낙하산으로 자리를 주긴 했지만 일도 못하고 내내 놀기 바쁜 두 사람이라 아버지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겹치니 남편은 제게 너무 미안해했고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말라고 했지만 연락처도 바꿔서 전화가 오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피할 길이 없었죠. 물론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타격감은 없었어요. 남편은 아예 연을 끊고 지내자고도 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나 하나 참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버텼죠. 저희가 시댁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명절과 시어머니 생신 때 딱 이렇게만 시간을 보냈고 명절에도 남편이 당일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바로 친정으로 가자고 하기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희 모습을 당연히 좋게 보실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명절에도 생신 때도 늘 용돈을 드렸고 공통적으로 양가 부모님께는 꼭 30만 원씩 고정적으로 드리기로 정해놨습니다.
다가오는 시어머니 생신 때 이상하게 유독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던 적은 없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도리라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흘리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날은 정말 가기가 싫었어요. 그럼에도 가야 했기에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일을 하고 있어서 늘 도착하면 제일 늦었고 이날은 가자마자 시어머니의 타박이 저희 부부를 맞이했어요. 너희가 무슨 주인공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마지막으로 오고 그러냐? 어차피 올 것 좀 미리 오면 덧나니? 니네들이 잘해야 얘네들도 보고 배울 거 아니야. 좋은 날 언성 높이지 마시죠, 어머니.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였잖아요. 저희도 빨리 오고 싶지만 전날까지 일하고 오늘 겨우 오는 거 뻔히 아시면서 그러세요. 새벽부터 출발해서 지금 겨우 도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미를 서울에 살게 해야지. 지들만 뭐로 서울에 산다고 저러고 있어. 다들 오는 게 힘들잖아. 조금 도와주면 온 가족이 서울에서 살겠구만.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하시니 억지스러운 말까지 해가며 분위기를 확 가라앉히셨죠. 얼른 식사를 마치고 선물 드리고 집으로 가야겠다 생각만 했습니다. 식사를 거의 다 해갈 때쯤 시어머니는 제게 빈손으로 왔냐며 타박을 하셨어요. 식사를 다 하고 케이크에 촛불을 불며 드리려던 용돈 아무 말 없이 드렸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날은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났거든요. 평소 같으면 억지로 웃기라도 했을 텐데 도저히 웃음이 나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해놓은 30만 원 용돈을 이날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들고 갔어요. 일전에 선물 받은 상품권을 쓰지 못했는데 마침 잘 됐구나 싶었죠. 봉투를 드리니 표정부터 싹 변하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봉투를 열었고 이내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이게 보자 하니까 시애미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첫째 너 나랑 지금 해보자는 게냐? 정신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너 제정신이야?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봉투로 제 뺨을 후려쳤어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맞은 제 뺨을 두 손으로 감싸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부었죠. 네 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내가 뻔히 아는데 어쩜 이렇게 모질게 구니? 형편 어려운 네 동서들은 나한테 생신이라고 300만 원씩 쥐어줬는데 제일 잘 사는 네가 30만 원을 그것도 상품권으로 쥐어주는 게 맞니? 이 호랭이가 물어갈 계집 같으니라고 네가 이 시애미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딴 짓을 하니? 이깟 쓰레기 같은 거 줘도 안 쓰니까 너나 써라. 시어머니는 욕을 미친 듯이 퍼붓다 제 얼굴에 봉투를 집어 던졌어요. 시동생과 동서들은 시어머니를 말리느라 난리였고 전 그 자리에서 얼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못해 분노했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어디 사람 얼굴을 후려쳐요 치기를. 이 사람이 그간 안 들어도 될 어머니 억지스러운 욕이란 욕 다 듣고 참아낸 세월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다 떠나서 어떻게 사람 뺨을 치세요? 저도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이 그래도 가족이라고 참으라고 해서 참았는데 더는 이 집 가족 못 해먹겠네요.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사과 그딴 거 받지도 않을 거니까 하지도 마시고 평생 그렇게 살다 가세요. 가셔도 연락하지 마시고요. 당신 일어나 나가게. 당신도 앞으로 저 사람들이랑 연락도 하지 마. 알겠어? 전 남편과 살며 이렇게 화난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화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죠. 제 손을 잡고 씩씩거리며 나온 남편은 나오자마자 저를 꽉 끌어안고 미안하다며 오열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 같은 거 만나서 평생 듣지 않아도 될 말들과 겪지 않았을 상황들까지 다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이렇게 못난 놈이라 너무 미안해. 나 진짜 이제 가족들 안 보고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절대 연락 받아주고 그러지 마. 그래도 가족이고 내가 며느리니까 내 할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여보, 나도 이제 못하겠어. 미안해. 내가 뺨까지 맞으면서 버티기엔 어려울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당신 부모님이기도 하잖아. 우리 그냥 등지고 서울에서 우리끼리 잘 살자. 늘 남편에게 그래도 가족이라고 어떻게 연을 끊을 생각을 하냐며 다그쳤지만 뺨까지 맞은 이상 저도 더는 못하겠었어요. 이 일을 저희 친정에서 아신다면 너무 속상해하실 게 뻔해서 전 남편에게 없던 일로 묻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며칠 내내 술을 마시고 귀가를 했어요. 많이 힘들어 보였지만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아버지의 갑작스런 부름에 급히 나갔는데 남편과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와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의아했죠.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집 앞엔 무슨 일이에요? 갈 곳이 있으니 차에 타라. 저희 아버지의 표정과 저 말투는 딱 한 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 치근덕대던 동네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 아저씨에게 경고를 할 때 봤던 표정과 목소리였죠. 남편에게 조용히 어디를 가는 것인지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상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는 차 안에서 가만히 보니 이 길은 시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설마 시어머니 생신날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친정 아버지가 모두 아셨는지 그래서 가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 이 길은 제 시댁 가는 길인데 혹시 지금 시댁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그 집으로 가는 건 맞다. 내 자식들은 아비인 내가 지켜야지. 조용히 따라와서 옆에 가만히 있어라.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단호하셔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따라갔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 들어서는데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들어서니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동생들의 동서들까지 전부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아버지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으시고 팔짱을 끼고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계셨죠. 그런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저희 친정 아버진 저희 부부를 본인 뒤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긴 세월 자식 앞세워 입에 풀칠을 했으면 노년은 양심껏 쥐죽은 듯 사셔야지. 무슨 노인네가 욕심이 끝을 모르고 하늘을 찌르네. 감히 내 딸 자식 뺨을 후려친 것도 내 아들 자식 가슴에 평생 빼지도 못할 대목 받은 것도 내가 더는 눈 감아줄 수 없어서 이 시골 촌동네까지 먼 길 왔네요. 이 시간부로 이 집 장남 없고 내 아들만 있어.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식들,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처참하게 응징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 경고하려고 왔으니까 똑똑히 들으시죠. 내 아들, 딸 건들지 마시고 당신들 인생은 본인들이 알아서 사십시오. 친정 아버지의 말씀 끝에 남편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시어머니가 아니셨죠.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을 그쪽이 뭔데 자식이네 만에 그러고 있습니까? 자식이 애미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오? 그리고 첫째는 돈 없어 힘든 시댁인 거 뻔히 알면서 한 푼도 안 주려고 들고 시애미 생신에 상품권 30만 원 달랑 내밌는데 그걸 눈 감아줄 시애미가 어딨어요? 남의 자식 탐하기 전에 그쪽 자식 교육으로 단단히 시키시지 어딜 찾아와서 뭐 이라 마라 훈계질이야? 사돈사돈거리며 예의를 갖춰주니 끝을 모르고 무례하고 입을 열 때마다 무식이 쏟아져 나오시네요. 자식 둔 부모의 동년배라고 충고 하나 하죠. 당신 그나마 장남이 있었으니 여태 사람처럼 살았던 거지. 남들 자식들이 당신 노년을 봐줄 것 같소? 장담컨대 당신은 처절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갈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본인만 모르니 참 답답하네요. 친정아버진 본인에게 무례한 시어머니께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욱 언성을 높였고요.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가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게 대놓고 험한 말을 하기도 하셨죠. 이래서 옛말에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저거 하나 잘못 들어와서 결국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을 만들어버리네. 네 아버지 뒤에 딱 숨어서 너 뭐하고 있니? 결국 네 남편이랑 가족들 싹 의절시키니까 속이 편하냐? 아주 못돼 처먹은 것 같으니라고
그쪽도 자기 자식이라고 감싸가 돌 게 아니라 저것이 시댁에서 얼마나 함부로 했는지 시애미를 개똥으로 알았는지 똑똑히 듣고나 말하시오. 내 말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이렇게 흥분하시면 곧 뒷골 잡고 쓰러지시겠네. 귀한 내 딸 자식 뺨 후려친 대가는 받으셔야죠. 나이값도 못하고 빈둥거리는 것들 사돈 자식들이라고 불쌍해서 자리 하나씩 내어줬더니 감사한 줄 모르고 여태 정신을 못 차렸네. 자네들이 사람이라면 자네 애미가 저러는 걸 말리고 자네 형한테 미안한 줄 알았어야 했네. 말해도 뭐 알아들을 귓구녕이나 있을진 모르겠지만 둘 다 내 회사에 발들이지 말게나. 해고니까. 그 자리에서 친정아버진 낙하산으로 회사에 꽂아준 시동생 둘을 해고시켰어요. 듣자마자 시동생들은 난리가 났죠. 사돈어른, 지금 저희 해고당하면 당장 죽으란 말입니까? 아시겠지만 사고친 빚 감당해야 해서 월급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해고당하면 어디 가서 돈을 벌겠어요. 다 떠나서 전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가여운 내 아들이구나. 이런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반평생을 본인을 갈아먹으며 돈을 바쳤으니 앞으로 너희들도 이 사람들이랑 마주하지도 마라. 그리고 자네들은 애초에 내 회사에 월급 받을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니 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도록 해. 자신의 삶은 스스로 개척하며 사는 거지. 누군가에게 그게 가족이라고 해도 기생하며 피 빨아먹듯 사는 게 아니라네. 그렇게 시댁을 풍비박산 만들고 나온 저희 부부는 친정아버지를 보며 한참을 오열했어요. 그런 저희 어깨를 두들겨 주시며 말씀하셨죠. 인생 생각보다 길다, 얘들아. 그간 힘들고 아팠던 일들은 인생의 큰 배움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생각하고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말고 앞으로 살자. 너희에겐 번듯한 부모가 있잖니. 출발이 달랐다고 한들 결과가 중요한 것이니 내 자식들다운 옳은 길을 가주길 바란다. 그간 참 고생 많았어. 아버지,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긴 시간 제 아버지로 살아주셔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 감사합니다. 귀한 따님을 제게 주시면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으셨을까 다 헤아리고 있었는데 제게 한마디 말씀도 저희 일에 걱정하시는 모습도 없으셨고 관여도 하지 않으셨던 게 저를 믿어주셔서 그랬다는 거 잘 압니다. 비록 못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보다 더 잘 살겠습니다. 더 잘할 거 없다. 너희는 존재만으로도 부모인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에 너희의 행복을 찾아 살면 그만이야. 결국 너희의 행복이 부모의 기쁨이라는 걸 명심하고 온전히 너희들을 위한 삶만 살았으면 한다. 나도 이런 말은 처음이지만 내 아들로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친정아버지와 남편은 서로를 향한 진심을 고했고 저희 가족에게 한 번은 필요한 시간을 보냈어요. 폭풍 전야가 지나간 후 저희 부부는 원래 살던 일상을 살아갔죠.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받지 않기 위해 저희 부부 모두 연락처를 바꿨습니다. 사는 집 주소를 알고 있는 게 걸리긴 했지만 당장 집까지 이사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하루는 남편이 야근을 한다기에 먼저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연속으로 미친 듯이 눌렀고 이내 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들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늦은 저녁에 집에 혼자 있었기에 무서워서 문구멍으로 슬쩍 밖을 내다보니 둘째 시동생과 동서였어요. 그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무시를 하고 있었지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안에 계신 거 다 알고 온 겁니다. 형수님 오시길 내내 밖에서 기다리다 들어오신 거 보고 온 거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부부 말 좀 들어주세요. 문 열어주실 때까지 이렇게 두들길 겁니다. 형님, 제발 저희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대화만 하고 바로 집으로 갈게요. 딱 10분이면 충분해요.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통사정을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지만 단독주택도 아닌데 저렇게 소란을 피우니 이웃들이 신경 쓰여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집에 들어온 시동생 내외는 다짜고짜 제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사고 많이 친 거 아시죠? 저희 지금 빚에 시달리다 죽게 생겼어요. 제발 사돈 어른께 말씀 좀 전해주세요. 다시 일 다닐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막말로 어머니랑 일이지 전 진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형님, 부탁 좀 드릴게요. 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다니던 회사에 그대로 다닐 수만 있게 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그러신 건데 왜 이 사람한테 불똥이 튀어요. 이거 정말 저희 죽으라는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시동생 내외의 말을 듣다 보니 헛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끝까지 지독하게 이기적인 이 가족들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쪽들 형수고 형님인지 모르겠네. 앞으로는 이렇게 찾아오면 그냥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왜 해고당한지 모르는 것도 죄고 본인들 잘못을 아직도 모르는 그 무지함도 죄야. 무식한 두 사람에게 미주알 고주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경찰 불러서 끌려나가기 싫으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들은 끝까지 바짓가랑이를 붙들며 애원했지만 전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이어 다음 날엔 시어머니까지 찾아오셨고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현관문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대화를 안 할 수도 없었죠. 첫째야,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 어른으로서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참 미안하다. 아범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애들 아버지 먼저 보내고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서 내가 피하고 살았어. 그때는 손가락 빠는 자식들보다 앞으로의 내 인생이 불쌍해서 내내 정신 못 차리고 살았다. 그런 나 대신 아범이 너무 가정을 열심히 돌보기에 당연하게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아. 별로 알고 싶지도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그만 말씀하시고 돌아가세요. 무작정 이렇게 찾아와서 원치 않는 대화하는 거 싫거든요. 앞으로 제발 좀 다들 그만 찾아오세요. 아범도 첫째 너도 우리가 참 지긋지긋할 거다. 다 알고 있다. 그날도 며느리라고 넷이나 있는데 명색이 심히 생신에 용돈 한 푼 안 쥐어주고 그나마 믿었던 넌 상품권 30만 원 쥐어주니 화가 났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시엠이라도 시엠인데 며느리 넷이 날 무시하는구나 싶었거든. 저것들은 모자란 내 자식들이랑 살고 있으니 큰 소리도 못 치겠고 그나마 착한 네가 만만해서 화킴에 화풀이 했다. 제 남편의 어머니라 끝까지 예의는 갖추려고 했는데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사세요. 지금 여기 와서 일해봤자 달라질 거 하나 없다는 걸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들한테 의절까지 당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세요 오시길. 제 집에서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제발 좀 나가라는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본인이 할 말만 늘어났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강제로 쫓아내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냈고요. 얘기를 들을수록 어이가 없었죠. 결국 내 며느리 중 저만 용돈을 준 건데 제게 동서들이 300만 원씩을 줬다고 하면 맞춰서 270만 원을 더 줄까봐 거짓말을 한 게 웃겼습니다. 더군다나 없는 일을 있는 일처럼 꾸며 제 뺨까지 후려친 건 용서하고 싶지도 사과받고 싶지도 않았죠. 더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어떠한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사를 당장 하기 어려웠지만 계속 번갈아가며 찾아와 괴롭히는 탓에 결국 친정집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부촌이라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친정 아버지께서 가족들 모여 살자며 이끌어 주셨죠. 친정집 바로 옆으로 이사를 가니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저녁 밥상을 매일같이 먹을 수 있어서 저희 부부는 참 좋았습니다. 또 부모님이 주시는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온전히 받으며 보호 아래 살 수 있다는 것도 좋았어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이 사랑을 쏟아주시는 만큼 그보다 더 잘했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목욕탕도 가고 아들이 없어 늘 쓸쓸하셨던 아버지께 정말 든든한 아들이 되어줬죠. 이렇게 저희 가족이 하나 되어 가는 동안 시가족들은 끝도 없이 추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만 치던 시동생들은 결국 이혼을 당하고 빚쟁이에 쫓기는 신세로 살다 각각 흩어졌고요. 그렇게 자식들 모두가 놓아버린 시어머니는 여전히 동네에서 으름장만 놓는 무식한 노인네로 살고 있었어요. 동네엔 이미 자식들이 버리고 도망갔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시어머니만 인정하지 않았고 여전히 후회하는 모습 하나 없이 떵떵거리며 사는 척 했습니다. 실상은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잠겨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이런 걸로 마음이 아파 도와줄 거였으면
저희 부부는 의절을 선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가끔 소식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업보라 생각해요. 그리해서 저희 부부는 아프고 고통받았던 시간만큼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려 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파란만장 그 자체예요. 작정하고 얘기하면 주말 연속극 못지 않습니다. 전 남들보다 비교적 풍요로운 집안의 외동딸로 자랐어요.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연구원으로 굉장히 엘리트셨거든요. 덕분에 저도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자랐고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재능이 많아도 사람을 보는 눈이나 판단력은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전 다른 재능이 넘치는 대신에 사람을 보는 눈과 판단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전 제가 원하던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어요. 제 꿈은 어릴 때부터 판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법대에 합격하고 난 뒤 19년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한 저에게 보상을 하나 해주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도 대학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들 테니 제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듣고 보니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꼼짝없이 공부만 해야 할 텐데 저도 뭔가 색다른 걸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전 고민 끝에 배낭 여행을 가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아직 성인도 채 되지 않은 제가 홀로 여행을 간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뭐든지 하라고 했던 말은 취소라고까지 하면서 말리셨어요. 하지만 저도 완강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갈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반기를 들며 우겼어요. 결국은 제가 이겼고 전 입학식을 한 달 남겨두고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한 달 동안 갈 수 있는 곳은 다 다녔어요. 유럽 배낭 여행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 어떤 것도 계획되어 있지 않고 아무도 날 모르는 세상에 혼자 덜렁 서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흥분되고 즐거웠습니다. 배낭 여행을 일주일 남긴 어느 날 마지막 여행지였던 영국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요즘이야 유럽에 여행 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만 30년 전만 해도 유럽의 아시아 여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한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행하는 동안 한 번도 한국 사람을 만나지 못했었는데 영국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신기하게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공항에서 멀지 않은 도시의 한 식당이었는데 한국 음식도 아니고 술을 파는 술집이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술집인지도 모르고 아무 가게로 헐레벌떡 들어갔는데 술집이더라고요. 전 놀라서 곧장 나가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였죠. 그 목소리에 끌려 전 그대로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바로 저의 첫 번째 남편 승철이에요. 그 사람은 마이크 앞에 서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콜라를 한 잔 시키고 1시간 넘게 앉아 남자의 노래를 들었죠. 무슨 용기가 났는지 남자의 노래가 끝났을 때 전 다가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한국인이라는 말에 둘 다 서로 놀라서 그 자리에 앉아 2시간을 넘게 떠들었습니다. 승철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국 여자애가 혼자 한 달 동안 배낭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전 한국 남자가 혼자 영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승철은 가난한 대학생이었어요. 집안이 힘들어서 대학을 휴학하고 돈을 벌러 영국에 왔대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을 모두 다 한국에 집에 보낸답니다. 전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했죠. 우선 빚을 지더라도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이익 아니냐고요. 제 말에 승철은 웃었습니다. 저더러 돈 때문에 힘들어 본 적 없지 않느냐고 되물으면서요. 나 같은 지방 출신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려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 줄 알아? 등록금은 문제도 아니야. 한 달 생활비가 없어서 학교에 갈 수 없는 지경이라고. 더군다나 나한텐 아들 같은 동생이 있어. 승철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세상을 너무 몰랐습니다. 승철은 저와 너무도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어머니가 바로 얼마 전에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셔서 홀아버지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남동생이 있답니다. 그 순간 알았죠. 승철은 고작 고등학교 졸업한 여자애가 어떻게 배낭여행을 혼자 왔냐고 대단하다고 했지만 아니었어요. 말이 배낭여행이지 사실 전 한 달 동안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좋은 숙소, 좋은 비행기를 타며 여행을 다녔거든요. 매일매일 부모님과 하루 한 번 통화도 했고요. 순간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들이 다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호기롭게 여행하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결국은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 가질 수 없었던 거니까요. 그날 밤 이후 저와 승철은 말도 안 되게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만나 지금까지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나눴고요. 어느새 일주일이 아니라 10년은 알고 지낸 사이처럼 친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로의 얘기까지 모두 다 나눴으니까요. 런던에서 일주일 동안 전 승철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껏 해보지 못한 일탈을 누렸어요. 술을 배웠고 담배도 피웠고요. 물론 둘 다 저에게 맞지는 않았지만 승철이 아니었다면 평생 해보지 않을 것들을 해본 거죠. 승철은 저에게 뭐든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하는 건 뭐든지 다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만남인 만큼 헤어짐은 빨랐고요. 전 학교에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헤어질 때도 너무 아쉬워서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승철은 학교 입학시까지 단 며칠이라도 더 있으라고 했고 전 승철에게 한국으로 가자고 했어요. 둘 다 이기적인 소리였죠. 그렇게 헤어진 저와 승철은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그때야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고 달랑 서로의 집 주소와 학교 이름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적인 만남이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한참 다니던 1학년 시절 어느 날 승철이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학교 교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승철은 저를 잊지 못하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언제 나올지 몰라 3일 내내 같은 시간에 학교 앞에 와서 하루 종일 기다렸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첫사랑을 저를 구렁텅이로 몰아갔습니다. 저의 첫 연애는 얼마 되지 않아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느냐고요?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 일로 전 부모님과 등까지 졌습니다. 제가 승철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철저히 숨겼기 때문에 부모님은 제가 남자를 만나는지도 몰랐다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너무 놀라 쓰러질 뻔하셨죠.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제가 나쁜 놈을 만나 사기라도 당한 줄 아셨고요. 부모님은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임신이 웬 말이냐고요. 전 승철에게 정신이 빠져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승철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다고 했죠.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뭘 하든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으니 그 일도 당연히 알아서 해주실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잘못한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임신한 저도 저였지만 승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인사를 드리러 승철과 함께 집에 왔는데 부모님은 승철의 겉모습만 보고도 싫어하셨습니다. 머리를 염색해서 샛노란색에 옷에는 치렁치렁 이상한 것들을 달고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대학교도 휴학 상태였고 아직 군대도 다녀오질 않았으니 도무지 봐줄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네는 직업도 없어 학교도 안 나와 더군다나 이제 군대도 가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 딸을 달라는 건가? 아버님이 우선 식만 올리고 살 집만 좀 구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순영이랑 아이는 책임지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철은 아버지에게 대놓고 집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세 식구 살아보겠다고요. 하지만 그런 무책임한 말론 저희 부모님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순영이 서울대 법대생이야. 사법고시 준비해서 판사 될 애한테 집에서 자네 뒷바라지 하라고 애 낳 키우란 소린가?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어차피 배부르면 창피해서 학교도 못 다닌다는데 그 전에 휴학하고 집에서 사법고시나 준비하는 게 낫겠어. 어머니는 절대 제 공부를 그만두게 할 수 없다면서 승철에게 집에 들어와서 대릴사위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으면 승철에게 아이를 키우라고요. 저는 그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도와주실 수 있을 때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면 훨씬 수월할 거라고 여겼고요. 제가 공부하면서 사법고시에 붙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세 식구 사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요. 그런데 승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승철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승철에게도 홀아버지와 어린 남동생이 있었어요. 지금도 대릴 사위라면 남자들이 학을 떼는데 그 시대엔 자기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처가에 들어가 산다는 건 있을 수 없었죠. 더군다나 사위한테 대놓고 집에서 애나 보라는 것도 말이 안 됐고요. 우리 집으로 내려가자. 어차피 당신 배도 불러오고 사시 준비하려면 서울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잖아.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랑 내 동생이랑 다섯이서 살아보자. 내가 농사를 하든 막노동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식구 먹여 살릴게. 승철의 말에 저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부모님 곁을 벗어나 살아본 적이라고는 없는데 뭘 알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뱃속의 아기가 승철의 아이라는 겁니다. 부모님 곁에 있으면 든든하고 의지할 수는 있겠지만 승철과는 사이가 나빠질 거라고 판단했어요. 무엇보다 저와 승철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전 승철의 말대로 했습니다. 순영이 네가 남자한테 미쳐서 머리가 어떻게 됐구나. 편한 길을 놔두고 굳이 그 시골 촌구석에 가서 개고생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 순영아.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보자. 그냥 차라리 승철인지 뭔지랑은 헤어지고 아버지랑 같이 아이 키우면서 살자. 아버지가 너 사시 보는 대로 바로 변호사 사무실 차려줄게. 부모님은 저의 생각을 돌리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쓰셨지만 전 부모님의 만류에도 집을 떠났어요. 어쩌면 이 선택이 저의 실수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승철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부모님이 해주셨어요. 20살에 임신한 딸이 뭐가 예쁘다고 주변에 얘기하고 싶으시겠어요? 저희는 그냥 가족끼리 모여 식사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식당에 앉아서도 내내 표정이 안 좋았고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시아버지와 어린 시동생을 보고도 연신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그러곤 도저히 안 되겠는지 시아버지를 설득하셨어요. 사돈,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더는 제 딸 걱정이 돼서 안 되겠네요. 무례함을 무릅쓰고 저도 그냥 다 얘기할게요. 김서방이 절대 대릴 사위는 싫다고 하는데 제발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우리 딸내미 보시면 알겠지만 귀하게 자라서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게 해주세요. 사돈이 아들 뺏기는 것 같아 아까우시면 저희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시골에 새 집이라도 하나 지어드릴까요? 듣는 내내 민망해 혼났습니다. 어머니의 급한 마음도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대릴 사위로 데려오면서 보상을 하겠다니요. 똑같이 자식 키우는 부모가 무슨 사고방식이면 그런 소리까지 하실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전 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다 끝난 얘기를 좋은 날 왜 하고 그래? 전 승철과 시아버지 눈치가 보여서 어머니의 허리를 쿡 찔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날은 무슨... 내가 언제 너더러 시집가라고 했어? 하루라도 빨리 시험을 합격해야 할 애가 시골 총구석에 박혀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는 이제 아예 시아버지와 승철이 보이지도 않는 건지 흥분해서 말을 쏟아내셨어요. 어린 시동생은 음식도 못 먹고 슬슬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요. 그때 승철 얼굴을 보니 화가 났는지 붉게 타오르고 있더군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어머니에게 그만하시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인자한 얼굴로 웃어 보이셨습니다. 사돈, 똑똑한 딸 자식이 다리가 묶였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래도 이왕 우리 집으로 가기로 한 거 제가 책임지고 우리 며느리 잘 살피고 공부도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돈, 너무 태평하신 거 아닙니까? 사돈이 우리 딸을 돌보긴 뭘 돌봐요. 사돈 둘째 아들이 이제 고작 돌진 않는데
이러다가 우리 딸이 사돈 둘째 아들까지 키우느라 고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돈이 무슨 걱정하실 줄 압니다. 하지만 제 아들들은 제가 알아서 키울 수 있어요. 우리 며느리도 제가 잘 돌볼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저희 부모님은 시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더 불안해하셨습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서 꿈 같은 소리를 한다고요. 반면 전 그날 시아버지를 뵌 게 처음이었는데 마치 그전에도 뵌 적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했어요. 승철이 나이에 비해 항상 진득하고 차분한 게 누굴 닮았나 했더니 시아버지를 닮았더라고요. 전 계획대로 승철을 따라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시골에 내려온 첫날 전 후회했어요. 어머니 말대로 새로 집을 지어달라고 할 걸 그랬습니다. 승철이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다는 시아버지의 집은 정말 집이라고 하기엔 말도 안 됐어요. 얼마나 낡았는지 집안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지붕은 다 무너져가고 있더라고요. 시골에 내려오자마자 승철은 아이 키울 돈을 벌어오겠다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사실 그때가 전 제일 힘들었어요. 승철에게 배는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승철은 고집을 피웠습니다. 눈 딱 감고 1년만 배 타고 돌아오면 2, 3년 생활비는 거뜬히 벌 수 있다고요. 제 입장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게 승철과 살고 싶어서 이 시골까지 내려온 건데 결국은 승철이 떠나고 저만 남게 됐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죠. 승철이 바다로 떠나고 몇 개월은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제가 우겨서 이 시골까지 온 것이니 서울에 계신 부모님께도 연락을 할 수 없었어요. 오로지 시아버지와 어린 시동생과 의지하며 살아야 했죠.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어른들 말이 부모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나 봐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당신의 아들들도 며느리인 저까지 알아서 돌보겠다고 하신 시아버지께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지금까지 도대체 어린 시동생을 어떻게 키우신 건지 새벽이면 본인은 일하러 나가버리셨어요. 어린 시동생과 저만 집에 놔두고요. 전 설거지 한번 해본 적 없이 시집을 와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당장 돌 지난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저는 며칠 어린 시동생을 돌보다가 그만 탈이 나서 몸살이 났습니다. 전 시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오자마자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시동생이랑 둘이 못 있겠다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선 얼굴이 싹 변했습니다. 여기가 아직도 너희 친정인 줄 아니?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로서 할도리를 해야지. 어디서 투덜거리고 있어? 전 그 순간 제가 결혼식 날 보았던 시아버지가 맞나 싶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제가 몸도 무거운데 시동생까지 키우는 건 무리라고 다시 한번 말하자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남편은 돈 벌겠다고 위험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배 타고 있는데 아내라는 게 애 하나 못 키우겠다고 징징거려? 너희 친정 부모는 널 그따위로 가르쳤니? 친정 부모님 말씀까지 하시는데 저도 듣고만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여기서 저희 부모님 말씀이 왜 나와요? 아버님이야말로 본인 아들이면 본인이 키우셔야지 왜 저한테 떠넘기세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사시 통과해야 승철 씨도 마음 편히 살 거 아니에요? 사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린 게 발랑 까져서 우리 아들 꼬셔서 임신한 주제에 사시는 무슨 수로 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얌전히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면서 애 낳을 준비나 해. 시아버진 철저하게 두 얼굴이었습니다. 시아버진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을 도와 일당을 받으며 일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시아버지라면 사람 좋다고 다들 칭찬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승철이 배를 타기 전에 집에 함께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와 승철이 쓸 방을 미리 다 청소하고 도배도 새로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제가 쓸 책상이라며 시장에서 새로 사다 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승철이 배 타고 나가자마자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전 그날 이후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울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해야 할 공부는 산더미였고 돌쟁이 시동생은 툭하면 울고 보챘습니다. 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어요. 어느 순간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죠. 밤새 시동생을 돌보고 낮에는 시동생이 잠들 때마다 틈틈이 공부를 했고요.
어떨 땐 시동생이 자지 않아 등에 업고 서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에겐 이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부모님께 연락하고 싶어도 집엔 전화기도 없었고 전화를 하려고 시내까지 나가려면 버스를 타고 1시간은 나가야 했어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시아버지가 저에게 돈을 일절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일해서 번 돈으로 장을 받아주면 그걸로 생활해야 했어요. 정말 감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전 무조건 그의 시험에 합격해서 이 집을 떠날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에요. 아이를 잃었어요. 아침부터 배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질 못할 정도였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동생과 저뿐이었죠. 제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지 못하니까 어린 시동생은 제 얼굴을 연신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더 눈물이 나더군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래도 둘이 붙어 있었다고 절 알아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날 전 결국 유산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왔을 때 전 하혈을 하며 쓰러져 있었고 어린 시동생은 펑펑 울고 있었답니다. 병원도 제대로 없는 동네에서 급하게 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어요.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하마터면 자궁 적출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까지 갔었죠. 당시 의사 말이 앞으로 아이를 갖기 힘들지도 모르겠다고까지 했죠. 전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누군가에게라도 위로가 받고 싶어서 배를 탄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질 않았죠. 바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배 안에서 통화가 아예 안 되고 남편이 육지에나 도착해야 전화를 하니 얘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더 힘들었던 건 시아버지의 구박이었어요. 시아버진 아이를 잃은 게 제 잘못이라네요. 그러게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집에서 얌전히 나 있으라니까 주제에 공부한다고 나대더니만 결국은 사고를 치네 쳐. 의사 말이 이제 몸도 망가져서 애도 못 낳을 수도 있다던데 네가 아주 우리 집안 대를 끊어놓는구나. 그전 같으면 저도 똑같이 소리 지르며 바락바락 대들었겠지만 그땐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인지 친정 부모님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전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시아버지가 일하러 나간 틈에 성치도 않은 몸으로 시동생을 안고 시내에 나가 친정에 연락을 했어요. 제가 아이를 유산해서 몸이 많이 상했다고요. 거기다가 시아버지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같이 못 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서울에 있으라고 했잖아. 안 그래도 몸도 약한 애가 유산까지 했으니 얼마나 아플 거야. 기다려. 엄마가 당장 데리러 갈 테니까. 진작에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어야 했어요. 저 딴에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변수가 생겼으니 생각을 바꿔야겠다 싶었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우선 친정에 가 있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되질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와 시아버지는 악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말이에요. 다음날 친정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내려왔습니다. 전 시아버지가 주무실 때 미리 짐을 싸서 숨겨두었고요. 그리고 일터에 나가길 기다렸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동생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안 계실 때 집을 나가려고 해도 이제 말도 제법 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기까지 하는 시동생을 혼자 두고 저만 서울에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결국은 시아버지가 일터에 나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승민이 도련님 데리고 가세요. 저 이따가 친정 부모님 오시면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미리 언질도 없이 제가 친정에 올라간다고 하자 시아버지는 노발대발 난리를 치셨습니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식 올렸으면 너는 이제 우리 집 귀신이야. 어디 감히 친정에 올라가기는 며느리라고 집에 들어와서 한 것도 없이 밥만 축 내놓고 이제는 뭐? 집을 나가?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시아버지는 얼굴에 힘줄까지 바짝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금방이라도 얼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댁 앞에 도착을 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진 제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시아버지에게
똑같이 소리를 지르시며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저를 못 데려가게 했어요. 아들이 올 때까지 저도 여기 있어야 한다고요. 사돈, 우리 애 얼굴 좀 보세요. 애가 핏기도 하나도 없이 살이 쏙 빠진 게 너무 안쓰러워서 도저히 여기 둘 수가 없네요. 고집 그만 피우시고 순영이 데려가게 해주세요. 당신은 우리가 우리 애 데려가겠다는데 왜 사정을 해? 저기요 사돈, 결혼식 날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딸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 애가 죄수도 아니고 다 쓰러져가는 집에 가둬두고 사돈 아들이나 키우게 한 거예요? 신랑이 끝에 어머니는 저더러 차에 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거실로 나온 어린 시동생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저더러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저를 못 가게 말리시던 시아버지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놀라서 시아버지를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 일이 바로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선 급성 뇌출혈로 사망하셨다네요. 하늘도 정말 무심하십니다. 정말이지 저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 내려와 남편이 배를 타고 나가고 나서 전 매일 밤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그토록 바랐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은 더디게만 흘렀죠. 그런데 남편이 돌아왔는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이의 유산 소식과 시아버지의 죽음을 동시에 접하고 놀라 들어왔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남편이 떠나 있던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저 딴은 제 입장에서 설명했는데 남편은 하나도 들리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남편도 아이를 잃고 아버지를 잃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어떻게든 저를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셨지만 전 남편 곁에 있겠다고 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부부니까 함께 있어야 한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일도 안 하고 밖으로만 돌았죠. 하다 남편이 배를 타고 벌어온 돈까지 다 떨어지게 생겨 전 남편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았고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전 답답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남편 마음이 돌아오길 바랐어요. 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사법고시를 2번이나 떨어졌지만 계속 끈을 놓지 않고 공부하며 시동생을 살뜰히 키웠습니다.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면 남편이 돌아올까 싶어서 더 열심히 했죠. 그런데 남편은 매일 아침이면 시내에 나가서 집에 돌아올 생각을 안 했어요. 전 남편이 매일 어디를 가는 건가 이상해서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볼 일이 있다며 나간 사람이 이상한 건물 지하로 들어가더라고요. 간판에는 록카페라고 적혀 있었고요. 전 설마 노래를 부르러 다니는 건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록카페라고 적힌 그곳은 막상 들어가 보니 콜라텍이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가 음료 시키고 춤추며 노는 곳이요. 그런데 잠시 뒤 제 눈앞에 말도 안 되는 그림이 펼쳐졌어요. 남편이 웬 여자랑 딱 붙어서 밖으로 나가길래 쫓아갔더니 글쎄 계단 밑에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남편이 배를 타고 떠나 있던 1년 동안 전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다들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들 했죠. 젊은 남자가 배 타고 외국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분명 딴짓 한다고요. 하지만 전 남편을 믿었습니다. 바보처럼 저희의 사랑을 믿은 거죠. 그런데 모두 다 제 착각이었어요. 이미 남편은 제가 알던 승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전 집에 돌아와 시동생을 꽉 껴안고 울었어요.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전 아무래도 남편과 단판을 지어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낮에 당신이 콜라텍에 들어가는 모습 봤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전 차분하게 얘기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도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피곤하다는 듯 인상만 쓰고 있었죠. 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나를 두고 그러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날카로운 눈으로 절 쏘아봤습니다. 너야말로 내가 없는 동안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다를 만들어? 애까지 유산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까지 죽여? 네가 그러고도 내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 순간 전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잃은 것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날 남편과 소리를 지르며 몇 시간을 싸웠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심한 말만 퍼붓느라 감정만 더 상했죠. 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미 끝난 관계라는 걸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정했어요. 남편도 그걸 원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인생이란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바닥을 보이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남편이 말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심하게 다툰 다음날 언제 나갔는지 집에 없길래 또 콜라텍이나 갔나 보다 했는데 그날 밤이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 다음날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이상함을 눈치챈 제가 남편의 소식을 수소문했어요. 전 남편이 말도 없이 또 배를 탔나 싶어 함께 배를 타는 동료에게 연락을 했는데 아니랍니다. 전 순간 머리에 스치듯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시동생을 데리고 시내로 나갔죠. 그리고 남편이 들어가는 걸 봤던 콜라텍에 갔습니다. 보이는 사람마다 남편을 아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때 콜라텍에서 봤던 여자와 둘이 야반도주를 했다네요. 알고 보니 그 여자 남편이 콜라텍에 있는 시장 상가 주인인데 그 상가를 멋대로 팔아먹고 그 돈을 가지고 둘이 도망을 갔대요. 동네에는 젊은 남자가 아줌마 꼬셔서 도망갔다고 온 천지에 소문이 다 나 있었고요. 전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승철, 그 인간이 이런 인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쓰레기 같은 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동생을 버리고 가냔 말입니다. 정말 인생이라는 건 코미디인지도 모르겠어요. 최악의 바닥을 찍은 와중에 저에게도 당근 하나는 주시더군요.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제가 사법고시에 드디어 붙었다고요. 그랬습니다. 세 번째 도전 만에 제가 사법고시에 붙었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딴 여자와 야반도주를 한 상황에서 말이죠. 저에겐 바닥에 주저앉아 좌절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정리하고 서울에 올라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여전히 문제인 시동생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어린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결정해야 했으니까요. 전 시동생을 데리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어쩌겠어요. 제가 아이를 잃고 제 아들처럼 몇 년을 키웠으니 제 자식이나 다름없었죠.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전 제가 시동생을 걷어 키우기로 했습니다. 전 서울로 올라와 급한 대로 친정 부모님 댁에 갔죠. 제 상황을 다 들으신 친정 부모님은 펑펑 눈물을 쏟으시며 절 안아주셨습니다. 전 친정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절 내쫓으셔도 할 말 없겠다 싶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꼭 안아주시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더군요. 그날 이후 저의 인생은 또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기는 했지만 사법고시에 붙고 서울에 올라왔을 당시 그때 나이가 고작 25살이었어요. 나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을 대로 겪었지만 전 아직 한창 예쁠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겪었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사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절대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연수원에 있는 동안 부모님께서 시동생을 살뜰히 키워주셨거든요. 전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변호사로 일을 했어요. 제가 나이만 어리지 사실 이미 수많은 경험을 한 덕분에 전 이혼 전문 변호사로 꽤 이름을 좀 날렸습니다. 특히나 바람난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더 위자료를 뜯어내주는 변호사로 유명했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20년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남편에게선 연락이 아예 없었고요. 나쁜 새끼도 그런 나쁜 새끼가 없었죠.
전 아예 남편을 잊고 살았습니다. 시동생도 부쩍 자라 성인이 됐고요. 시동생도 어린 나이에 많은 일을 겪어서인지 나이에 비해 항상 성숙했어요. 제가 키운 덕에 머리도 좋아서 시동생도 저를 따라 법대를 갔고요. 로스쿨에서 착실히 공부를 했습니다. 시동생은 사실 왜 제가 본인을 키우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사실 어른인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감당하고 살았나 싶은데 어린 시동생이 그 사실을 다 알게 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죠. 시동생은 말이 없고 참 묵묵해요. 가끔 보면 너무 말이 없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에게 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잊고 있었던 제 남편 승철의 이름을 들었어요. 보호자 없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는데 DNA 결과 김승철 씨로 밝혀졌고 호적상 가족이 저뿐이라 연락했다네요. 전 시신이라는 말에 놀라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시동생이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전 시동생에게 얘기를 하고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신은 정말 제 남편이 맞았어요.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살다가 사망했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한참 동안 방치됐다가 집주인에 의해 발견됐다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시동생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시동생은 남편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손까지 벌벌 떨더군요. 그러더니 경찰에서 부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동생이 하고 싶다는 대로 하게 뒀어요. 저희는 경찰서에 가서 간단하게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부검이 끝났다며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시동생은 충격이 컸는지 전보다 훨씬 더 말수가 줄었어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형 때문에 뭘 저렇게 힘들어할까 싶으면서도 시동생이 걱정됐습니다. 더군다나 시동생은 공부를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제가 시동생을 걱정하느라 밤잠까지 설치니 부모님은 시동생도 이제 성인인데 제가 언제까지 데리고 살 거냐고 이제 슬슬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동생을 꼭 자식처럼 대하는 것 같아 걱정하시면서요. 그런 소리를 처음 듣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저는 화도 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호칭만 시동생이지 저에겐 아들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20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던 남편의 행방을 찾았으니 전 차라리 속이 후련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과의 서류도 정리가 됐습니다. 남편 사망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데 시동생에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제야 남편에게서 진정으로 벗어난 것 같아 홀가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동생은 검사가 됐어요. 집도 독립해서 나갔고요. 전 이제야 할 일을 다 마친 것처럼 너무 뿌듯해서 시동생 얼굴만 보면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너무 대견해서요. 시동생이 검사가 된 이후에는 자주 보지 못했거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집에 통 오질 않더라고요. 전 속이 후련해야 하는데 자꾸만 외로웠습니다. 정말 자식을 출가시킨 부모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저의 헛헛한 마음에 불씨를 키운 남자가 있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주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저와 함께 일하던 변호사의 의뢰인 중 한 명이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남자의 아들이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서 재판을 했는데 승소했다고 하더군요. 저와는 사무실에서 오다 가다 만났는데 저에게 은근슬쩍 데이트 신청을 해서 몇 번 만났습니다. 남자는 홀로 아들을 키우는 돌싱이더라고요. 남자는 나이에 비해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자상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남자를 만나는 거라 그런지 전 금방 빠져버렸습니다. 이 나이에 주책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오랜만에 하는 연애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신나 있었죠. 제 연애 소식에 저보다 더 신이 난 건 부모님이셨습니다. 제발 당신들이 죽기 전에 제가 남편이랑 오순도순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면서요. 부모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도 저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은근히 고백하기도 했고요.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신 부모님께서 굳이 시동생에게 제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얘기하셨나 봐요. 뜬금없이 시동생한테 연락이 와서 저더러 남자친구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형수, 남자 보는 눈 없는 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무조건 내가 만나봐야지. 약속 잡아요. 내가 꼼꼼히 보고 판단해 줄 테니까. 시동생은 항상 절 걱정했어요. 저야 한 번 결혼에 실패하기도 했고 일도 바빠서 남자 만날 생각이 없었던 건데 시동생은 제가 본인 때문에 지금까지 남자를 못 만났는지 알더라고요. 본인이 평생 저에게 짐이 돼서 미안하다는 말을 자꾸 했어요. 전 그런 시동생을 안심시켜 주려고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남자의 아들까지 해서 넷이 함께 식사하기로 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동생이 남자와 남자의 아들을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며 절 식당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절대 저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된대요. 형수, 저 남자 무조건 안 돼. 저 남자랑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엮이면 안 돼. 당장 헤어져. 지금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당장 말해줄 순 없지만 내가 곧 밝혀줄게. 그러니까 결혼은 꿈도 꾸지 마. 시동생이 웬만해선 흥분하는 애가 아닌데 저러는 걸 처음 봐서 저도 놀랐어요. 그날 식사 자리는 결국 취소했습니다. 시동생의 말이 걸려서 저도 남자에 대해 좀 알아보기로 했어요. 남자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었는데 나쁜 사람 같진 않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면 사람 좋다는 말까지 들었죠. 그러던 중에 전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남자가 어느 날 집 앞에 왔는데 제가 평소 갖고 싶다고 했던 차가 있는데 그 차를 사서 차에 리본과 꽃 장식까지 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프로포즈 선물이라면서요. 함께 나간 부모님은 차를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자는 사실 크게 무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자의 조건을 듣자마자 부모님은 결혼식을 밀어붙이셨습니다. 내가 말했지. 네가 결혼하는 모습만 보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제발 이번만큼은 부모 말 좀 들어. 전 시동생의 말이 자꾸만 걸렸지만 부모님 말씀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제발 이번만큼은 부모님 말 좀 들으라는 말이요. 제가 20살에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서 생고생을 했던 걸 생각하면 이번엔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게 맞았습니다. 전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정을 내리자마자 곧바로 시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시동생이 왜 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다는 말을 하자마자 시동생답지 않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 남자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나이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결혼을 섣불리 결정해요. 그렇게 남자가 좋아요? 순간 저도 화가 나더군요. 저더러 언제든 남자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 나이까지 운운하더니 마치 제가 남자에 환장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좀 컸다고 진짜 내 시동생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제가 화를 내니 시동생도 아차 싶었는지 목소리를 낮추며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만 시동생 말이 자신이 그 남자 뒤를 캐고 있답니다. 저에게 아직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최근에 이 남자 아들이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뭔가 석연치 않대요. 시동생이 현재 조사 중이니 저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전 얘기를 듣다가 놀라서 시동생을 다그쳤죠. 이미 끝난 사건에다가 네 사건도 아닌데 그걸 다시 조사하면 어떡해? 언제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더니만 막상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싫은 거야? 전 이제 막 검사가 된 초임이 자기 일도 아닌 일까지 왜 조사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순간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와 시동생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다퉜죠. 그리고 얼마 뒤 전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시동생이 했던 말이 신경 쓰이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전 새로운 인생을 위해 한 번 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식을 올렸고요. 시동생에게 전화도 하고 청첩장도 보냈는데 시동생은 연락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시동생이 많이 서운한가 싶어서 저도 걱정됐는데 결혼식 날까지 시동생이 나타나지 않으니 저도 서운하더군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어. 자기가 너 없었으면 지금 어디서 살아있지도 못했을 텐데 기껏 먹이고 키워서 검사 만들어 놨더니만 결혼식 날 코빼기도 안 보여.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시동생을 더 괘씸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시동생에게 어떻게 했는지 누구보다 옆에서 다 보셨으니까요. 신혼여행에 가서도 내내 시동생 생각에 전 기분이 울적했습니다. 누구보다 시동생에게 축하받으며 결혼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전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끔찍한 일을 또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신혼여행에 갈 때 제가 로밍을 안 했어요. 여행 가기 전까지도 너무 일에 지쳐서 힘들었던 터라 신혼여행만은 좀 쉬고 오고 싶어서 일부러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이 요란하더군요. 부재중 연락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부재중이 찍힌 연락처로 전화를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더군요. 시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시동생이 살던 원룸 주차장, 시동생이 차 안에서 발견됐대요.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으로 찾아갔죠. 시동생에겐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아직 그대로 병원 안치실에 있더라고요. 장례도 못 치르고요. 제가 너무 울고 있으니 남편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냐고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시동생에 대해 전혀 몰랐거든요. 시동생 얘기를 하려면 제가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까지 다 얘기해야 하다 보니 굳이 하지 않았거든요. 소개하려고 했던 날도 시동생이 멋대로 가버려서 인사도 못했고요. 그런데 그제야 지난 세월 저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다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동생이 검사라는 얘기까지 모두 다 했어요. 남편은 얘기를 듣고 저에게 너무 고생했다며 절 위로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남편이 시동생 이름을 보더니 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몇 번이나 사진을 보며 이름을 확인했어요. 제가 워낙 너무 울어서 정신이 없던 와중이라 그 점에 대해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시동생이 살던 원룸을 정리하는데 웬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엔 형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 놀라서 헐레벌떡 봉투를 열었죠. 그런데 그 안에 웬 사건 파일과 제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전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처럼 머리가 핑 돌았어요. 편지는 형수님 제가 만약 죽게 된다면 이 서류를 다 공개해 주세요로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이랑 결혼한 그 남자 악마예요.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헤어지세요. 편지에 적힌 내용은 구구절절 시동생이 저를 걱정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전 편지를 읽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어요. 전 그대로 서류 봉투를 들고 제가 아는 검사랑 검사들을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저와 연수원 동기지만 사이는 별로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당시에 부장검사였어요. 그 친구에게까지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이미 증거는 이 봉투에 다 있으니 제발 사건 재수사해달라고요. 동기 좋다는 게 뭐야. 제발 내 남편 좀 구속시켜줘. 네, 전 제 남편을 제 손으로 파멸시켰습니다. 사건은 이랬어요. 남편 아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그 녀석이 지나가던 여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그 여자를 밀어서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의 아들은 억울하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죠. 하지만 피해자 측에선 남편의 아들이 추행하려고 하다가 저지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본 증인이 있다고요. 그런데 피해자 측 증인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던 증인이 바로 저의 전 남편 승철이었답니다. 시동생이 남편이 죽고 얼마 뒤 우연히 남편이 어떤 사건 증인이었는데 법정에 가지 않아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시동생은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조사했는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던 거죠.
남편이 방에 불을 질러 사망했는데 신기하게도 남편 집만 타고 다른 집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답니다. 그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 시동생이 조사했는데 누군가 불을 끄고 사라진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전 남편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사건을 깊숙이 파고들다 보니 사건의 피의자와 그의 아버지까지 보게 된 거예요. 바로 현재 제 남편과 아들 말이죠. 그래서 저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시동생은 제 결혼식 직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남편의 아들이 상습적으로 밤길에 혼자 다니는 여자들을 위협해서 추행하다가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이 일일이 큰돈으로 합의를 하고 마무리돼서 조서에 누적되어 있었던 거죠. 시동생이 준비해둔 증거를 바탕으로 재조사를 들어갔는데 전 남편과 시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죽은 검사가 제 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자수를 했고요. 아들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써서 증인을 죽게 했다고요. 기껏 사건이 다 마무리됐는데 한 검사가 또 파헤치려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죽게 했답니다. 남편과 남편의 아들은 현재 재판 중이에요.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해왔지만 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자 편지까지 보내왔습니다. 제발 용서를 구할 기회를 달라고요. 하지만 전 아직도 이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남편을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 스스로 제가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전 현재 시아버지가 살았던 집에 내려와 있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낡은 집에서 먹고 자며 제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후회만 하다 잠드는 게 일상이지만 도저히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질 않네요. 혼자 우두커니 누워 매일 혼자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직접 자서전을 쓰듯 한번 글로 옮겨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이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